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파산에 대해서 했는데요. 오늘은 회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파산보다는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인가요? 어감이 좀 괜찮죠?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버는 돈 중에서 최저 생계비는 최저로 생계할 때 필요한 돈이니까 빼고 남는 돈을 빚을 갚는 데 써서 빚을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1년이 12개월이니까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빚을 갚는 걸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러니까 36개월에서 60개월 정도 내가 최저생계비 빼고 남는 돈으로 빚 열심히 갚으면 법원이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주고 남는 빚, 그러니까 남는 빚의 원금 이자는 법원이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빚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갚고 이런 거 없이 내가 재산 있으면 그거 환가해가지고 배당하는 거와 달리 회생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채권자들한테 채권 일부 어느 정도를 갚겠다 이렇게 해서 갚아나가고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제도죠. 자, 이렇게 개인회생을 하면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최대 95%까지 원금과 이자가 탕감 없어집니다. 회생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는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하려고 빚독촉 못하게 됩니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매달 갚았던 돈도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최저 생계비 내에서는 생계비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효과로 또 장점, 회생 인가 결정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허용 범위 내에서는 재산을 늘릴 수도 있고 은행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에 큰 불이익이 없고 내가 지금 신용 불량자다, 채무 연체 기간이 좀 길다, 파산할 때는 면책 불허가 사유들이 있었죠. 코인했다, 주식이나 이런 도박이나 사행성이나 좀 너무 공격적인 투자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회생은 채무가 발생한 사유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없으면 파산, 소득 있으면 회생,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회생은 매달 돈을 갚아나가는 거죠. 소득에서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이 돈으로 갚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겠죠.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쓸 수 있는 소득인 거죠. 아예 소득이 없다, 최저 생계비 정도만 번다, 그러면은 빚을 갚기 힘드니까 개인회생이 힘듭니다. 전 시간에 찍었던 파산 보러 가십시오. 하지만 소득은 꼭 월급쟁이로 받는 월급만 있는 게 아니죠. 사업소득도 되고 아르바이트, 이동직, 연금소득 이런 거 다 인정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냐고, 내가 좀 생계비를 적게 쓰고 나머지 돈을 빚 갚는 데 쓰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회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점이죠. 두 번째, 채무 총액입니다.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이죠. 카드론 같은 거죠.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담보가 있는 채무죠. 근저당권, 질권 같은 거죠. 이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이 넘으면 개인회생 자격이 없습니다. 일반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셔야겠죠. 자, 회생은 변제기간이 보통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제를 100년 동안 하고 앉아있겠다 이런 거 안 되죠. 보통 5년으로 컷합니다. 지급불능이 요건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산보다 빚이 많다는 거죠. 빚보다 자산이 많다면 그럼 빚을 갚아야겠죠?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부동산도 있고 은행에 예금도 있고 하다못해 임대차 보증금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 다 합쳐보니까 빚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겠죠? 그럼 여러분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회생은 빚을 도저히 못 갚을 때 일부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래 면책 결정, 회생 인가 후 5년이 아니라 면책 확정 후 5년입니다.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회생 신청을 못합니다. 면책 확정해가지고 이제 다시 살게 해줬더니 또 빚지고 회생하고 또 빚지고 회생하고 이 집 못하게 하려고 5년이라는 제한을 준 겁니다. 근데 내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경우는 회생 파산을 받은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한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회생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면책 확정 후 5년 기간 내에는 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비디오를 쫙 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쨌든 회생도 신청해야겠죠. 법원에 신청 서류들 준비하고 변제계획안이라는 걸 써서 냅니다. 혼자 막 이렇게 시간표 그리듯이 할 수는 없으니까 변호사나 파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신 다음에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접수되고 금지명령이라고 나오는데 뭘 금지할까요? 채권 추심이라는 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추노하듯이 쫓아가서 받는 거죠. 채권 추심 금지되고 강제집행 금지되고 경매 등 절차가 금지됩니다. 보통 신청하고 일주일이나 1개월 내에 이 금지명령이 나오는데 그럼 삐톡촉 받다가 좀 해방되는 거죠.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하기도 하는데 처음 할 때 잘 내야죠. 신청서 미비하거나 수정할 부분,
특히 변제율, 근데 얼마나 갚을지 이걸 정하는 거. 법원에서 보정하라고 나오면 보정을 해야겠죠. 변제율이 가장 큰 문제죠. 회생하려는 사람들은 변제를 낮춰서 좀 적게 변제하려고 할 거고, 회생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채권자들 피해받으면 안 되니까 변제율 좀 높이라고 하겠죠. 이 부분 합의가 안 되면 불성실 회생 신청으로 봐서 법원이 기각시켜버리기도 합니다. 또 변제율도 문제지만 지인에게만 변제하겠다고 하던가, 최근에 부동산 처분했는데 그 돈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거나, 빚을 졌는데 주식 투자로 날렸고 코인 투자로 날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처럼 면책 불허가 이렇게 나와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보정 단계에서 회생위원과 이렇게 밀당하면서 조율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나옵니다. 이제 개시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신청 후 3에서 6개월 내에 나오는데요. 개시 결정이 나오면 회생은 거의 됐다고 보고 법원에 변제금 납부 잘 하시고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출석하시고 하시면 이제 최종 면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채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는 거죠. 변제 계약은 보고 왜 이따위로 했냐, 이거 편파적이다, 아니면 이거 더 갚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요. 미쳤으니까 그 정도는 나가셔서 들으셔야겠죠. 변제 계획이 인가라는 것은 법원이 말 그대로 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채무자가 변제 이렇게 계획해봅니다, 얼마를 내고요, 어떻게 하고요, 막 이걸 보고서 최종 승인 이제 인가를 딱 내면 이제 압류됐던 거, 연체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해제됩니다. 이제는 변제금 꼬박꼬박 자기가 하기로 했던 거니까 이 약속은 또 지켜야겠죠. 그렇게 잘 내오시면, 보통 아까 전에 36개월에서 60개월이라고 했죠. 남은 빚, 그러니까 3년에서 5년간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 잘 내왔으면 그 빚을 채권자들한테 공정하게 배당하고 남은 빚은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것이 바로 면책 확정이죠. 면책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회생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을 한번 또 받아볼까요? 세금도 채권자에 넣을 수 있나요? 네, 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 있었던 세금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죠. 당연히 개인 회생을 통해서 이 세금 안 냈던 것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외의 채무도 채권자에 넣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넣어야겠죠.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전 시간 파산에서 말했지만 뭐 은행, 카드사 뭐 이런 데들, 보증보험 이런 데들, 오히려 이쪽은 딴지가 좀 덜합니다. 본인 돈은 아니고 자기네 회사 돈이니까요. 개인 채권자들이 더 무섭죠. 렌탈 받았거나 또 물품 대금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그 사람들이 채권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도 변제 일부 어떻게 할지 다 변제 계획안에 써서 내셔야 하는 겁니다. 회생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긴 한데 변호사들이 수가 늘고 그땐 말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개인 파산 회생도 하는데, 예전에는 파산팀, 회생팀들이 하는 업무였죠. 하지만 변호사가 또 법적으로 제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미비 서류나 또 필요한 것들, 또 제가 예전에 파산할 때는 파산 관제인하고도 있었고, 이 경우도 회생위원들하고 쇼당을 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변호사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사건을 봐주는지, 상담은 변호사가 하는지, 사무장이 상담하고 사무장이 진행하면서 연락도 잘 안 된다 그랬지, 이런 거 여러분 파악하셔가지고 가급적 처음 상담은 변호사랑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시고, 성실하게 상담을 하는지, 내 사건 진행하는데 성의가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연체 시작인데 바로 사건 접수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가급적 연체금 늘기 전에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제가 아까 전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말씀드렸죠. 소득이 있어야 되고, 최저 생계비보다는 소득이 좀 더 많아야겠죠. 그리고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종래의 면책 확정된 후로부터 5년 내가 아니면 회생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건 위에 전화 걸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파산 회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또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고 빚을 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포기하시기보다 내가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회생 파산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힘내시고, 오늘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파산이나 회생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택TV의 문종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